원인데요. 선생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그리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자본하고 이렇게 잘 들었는데요. 정작 좀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FTA나 기타 어떤 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한국 자본주의는 아직 좀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돼 갈지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은 실업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못 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그 빚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실업자가 자꾸 되면 실업자가 자꾸 되죠. 그 다음에 소득이 없지. 또 실업자가 많아지면 임금 수준을 자꾸 깎지.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제는 다른 나라도 물론이지만은 하나는 실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는 사실은 실업이 많더라도 어떻게든지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10년을 살아봤는데 이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못 산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걸 해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게 부자들을 보수 대연합한다고 지금 그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미 FTA라 하면 뭐예요? 저거는 미국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나 뭐 특정 몇 산업이 이익을 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손해보는 거는 농업이고 수산업이고 뭐 이런 것이 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FTA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미국의 부자들하고 한국의 부자들하고 같이 잘 조화를 해가지고 한국의 부자하고 미국 부자들이 한국을 지배해가지고 잘 살겠다, 자기들끼리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저는 늘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 1년에 1억 달러씩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 수산업에서 예컨대 5천만 달러, 1억이 아니고 5천만 달러가 손해를 난다. 이래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국 전체가 5천만 달러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게 한국이라 하는 것이 가장 질이 나쁜 자본주의인데, 자, 자동차 산업에서 1억 달러 이익이 났다 이러자고, 그걸 누가 정부의 돈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그건 정몽구 돈이지 왜 한국 정부 돈이냐고. 그리고 농민들이 5천만 달러 손해를 봤다 하면 이게 농민 손해예요. 누가 농민을 위해서 그걸 다 보상을 해줄 거냐고. 지금 그러려면 농업은 계속 죽는다고. 그러면 농민은 왜 자꾸 정부한테서 돈 받아가 살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일해가 살락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 FTA나 이런 거 할 때는 모두가 이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이익을 더 본다, 이럴 때 해도 된다 나는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는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 투자자하고 국가 그 소송제 그것도 정부가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해대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거기
가만히 있느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기를 실제로는 식민지 정도로 아는데,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금방 고소를 하고 일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참 외무부 공무원들하고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대미에서는 엄청나게 사대주의잖아요. 한미 FTA 협정할 때도 항상 국신거리고 다 해줬는데, 소송 제기에만 얼른 해가지고 미국 편 데려가지고 우리나라 껍데기를 벗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난 또 강조 아까 했지만은, 지금 대구랑이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꾸 대립을 하고 있고, 북한하고도 대립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쟁 위험도 굉장히 있어요. 그 때문에 미국하고 자꾸 가까이 지내는 것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 나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우리 교수님, 저도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좋아야 되는데, 제 삶이 좀 윤택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좋아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예. 사장과 노동자. 다시 말하면, 오바마가 사장이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라 맨날 거기에 빌붙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본질을 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노동자 민중이 삶이 좀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엎어야 됩니까? 그 답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노동자 민중이 거기에 힘을 바쳐서 이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네. 엎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자본주의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게 말씀하실 대로 자본주의를 타도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언제나 자본가 밑에서 억압을 받고 착취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는 진짜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적인 자본가만 살이 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이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자기의 적을 자기가 자꾸 배를 불리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 막스는 이 소외라고 이야기했다. 소외라고. 그러니까 다음 사회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모든 노동자,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사회를 간다면 처음에 노동자가 해방을 해야 된다. 노동자가 해방이 돼야 돼요. 노동자가 결국은 자본가를 뭐랄까, 자본가를 물리치고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자꾸 된다고. 근데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자본가들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왜냐하니까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할 노동자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착취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도 세 사람이, 자본가도 세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 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노동자나 자본가나 모두가 세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했듯이 노동해방, 노동자가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래 되면 자본가도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막스가 노동해방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해방된다 이런다고. 자본가를 통해 노동도 된다. 그래,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는 보세요. 하나는 선거를 하자고. 선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를 자꾸 자본가의 권리를 이게 삭감한다든지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가지고 하는 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같이 자본주의가 완전히 갈피를 못 잡는다 이 말이야. 자본가들이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을 못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여기에 있는 기계나 공장이나 은행이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것으로 하고 자본가를 배제를 하자는 이런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월가 점령 시위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동이 자꾸 번지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힘으로 되면서 자꾸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건데, 그럴 때 예를 들면 재능교육의 노동자들은 이 재능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건가,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사장하고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나가버렸을 때 그걸 전부 점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다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자기가 있는 그 회사를 자기들이 접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됐을 때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 저는 이번 공항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모든 사람께, 특히 노동자 계급에게 그것이 굉장히 긴급한 과제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우리가 모두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500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결이 많이 됐을 거예요. 단결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종합을 하고 노동자들끼리 단결하고 이런 것이 실제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큰 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미래를 만들어 우리 재능 동지들과 혁명적 원칙에 입각해서 같이 투쟁한 동지들이 힘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이제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을 위시해서 그리스 경제 위기를 분석하면서 과도한 복지 재정의 지출이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사를 이제 다시 한국 내부로 돌려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문제들을 예로 들고, 그러면서 한국도 그런 식의 방만한 복지 정책을 쓰다가는 그리스 꼴이 날 것이다 라는 식의 결론의 기사들을 계속 연이어 내보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보시는 그리스 경제 위기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사상 투쟁을 할 때는 거짓말도 많이 한다,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선거할 때마다 투표 전날 막 벽지에 온갖 엉터리를 막 해내가지고 투표하는 가는 사람들을 혼란에 만들어 가는데, 이 조중동은 근본적으로 그런데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스라는 것이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군사 독재하에서 살았 나라입니다. 군사 독재라는 게 뭡니까? 어째 군사 독재 정부가 복지사회를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전 세계가 지금 국가 채무 때문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2007년부터 금융공황이 와가지고 각 나라가 자기의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외국 돈을 빌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국채가 다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 복지인데 지금 사실은 그리스가 영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복지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네, 동지들 질문이 더 계실 텐데요. 좀 정해진 시간이 돼서 질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신 김재현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